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련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대표입니다. 저는 JNK입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5월에는 노정절과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기념일이 많다는 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간혹 주변에서 평상시에는 매정한 듯 관심 한번 주지 않다가 기념일에만 챙긴다고 핀잔을 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그래도 기념일이라고 한 번, 두 번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운스. 앞서 얘기했듯이 5월에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노동절과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 어버이날의 경우는 그 누구에게나 손꼽히는 날이니까 어버이날은 좀 빼고 우리 경발련 식구들이 5월 기념일 중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달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와 교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네. 스승의 날이 저에겐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네. 네. 우리 차 대표님은요? 저는 김작이 이야기한 날 외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5월 25일 방제의 날. 맞아요. 최근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방제의 날도 기억을 해서 네.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도 좀 응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네, 방제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5일 방제의 날. 우리 JNK는 예, 네. 저는 매년 4월 초파일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 아 맞아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죠. 예, 올해는 5월 5일인데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상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탕닉한 스님의 말씀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시는 날이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선거철이어가지고 진짜 뉴스 볼 때마다 상대방 후보를 약간 비난하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장애인의 날이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이 날이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한데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올해로 3년째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날에 관련해 가지고 좀 장애인들 편리와 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그런 후보님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좀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로 5월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기념일이 있죠. 그 5월 1일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국내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약 1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는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와, 4% 정도가 돼요? 네. 그렇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 어떤 것이 좀 있는지 JNK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달이었는데요. 필리핀 국적을 지닌 30대 이주 노동자 A씨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 약 5천만 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근무한 업체를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A씨가 우연히 공장 관계자와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있거나 격하게 싸운 것은 아닌데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는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는 상황에서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제 수갑을 차고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인데 참 씁쓸합니다. 아, 역지사지로 우리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체류 기간 만료로 수갑을 찼다고 하면 참 화가 날 듯합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도 뭐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전에 이제 광부들 이렇게 독일에 파독을 나갔던 광부들도 있었고요. 간호사들도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퇴직 수당과 연차 수당이 500만 원도 아니고요.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한 걸까요? 보통 1년에 1개월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니까요. 월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소 10년이 넘은 거고요. 네. 월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년 넘게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근속이네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게 작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였다면 신고를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 체류자라 해도 임금 체불 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임금 체불 신고는 받아주되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기준법은 또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법무부에 넘긴다면 누구도 신고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류 상태는 문제 삼지 않고 임금 체불 사건만 처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과거에는 그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주고 그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강제 추방한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이 사건도 살짝 오해 소지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필리핀 불법 체류자가 조사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때마침 현장에서 전 직장 동료 직원과 시비를 붙었다는 것도 그렇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도 그렇고 결국 A씨만 연행된 것도 좀 약간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과거에 사업주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 혹시 이번에도 아니면 사업주의 꼼수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악덕 사업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현재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로 불법 체류를 하는 분들께 발급되는 비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불법 체류 상태에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G1-11이라는 비자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고를 하고 이제 수사나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이거를 법무부에 신청해서 G1-11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비자가 나오면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를 잠시 유예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시만. 네.
네, 이주 노동자의 임금 불법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류 자격과는 상관없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업체는 미지급된 그 임금과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임금 체불은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네. 그냥 돈만 돌려준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체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는 특별 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돼서 꼼꼼하게 이제 점검도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 사업자에게 좀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분명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 구체적인 이제 정황과 증거들을 근로자가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자기의 정신적인 피해를 잘 정리해서 네.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걸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들이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체불 기간이었으면 이런 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곤란 등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 확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죠. 네. JNK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사건 혹시 의뢰받으시거나 혹시 사건을 해결해 주신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한 1년 전쯤 일인데요. 네. 농장의 대표가 의뢰가 왔었습니다. 음. 어떤 의뢰냐면 불법 체류자를 그 고용을 해서 1년 넘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나와가지고 퇴직금을 달라고 공인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보통 관례상 불법 체류자한테 퇴직금을 주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숙식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숙식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또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또 합의를 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를 좀 찾아달라는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찾아서 불법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추방 당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우리 JNK 탐정님은 예. 네. 제일 잘하시는 게 사람 찾기신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너무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가 직접 의뢰를 했던 사건이 아니라 예.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 직접 의뢰를 했던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문변이 봤을 때는 네. 예,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숙식을 제공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퇴직금을 다른 이제 대여금과 이제 상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서로 이제 민사상의 합의로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썼다면 사업자 측이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모두 상계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제 퇴직금 대신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서에 퇴직 후에 그러니까 퇴직금 대신 숙식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 얘기를 계속 나눠보면 정말 피해자는 정말 이주 노동자만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랬기 때문일 텐데요. 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해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고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에서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맘 편히 생활도 못했을 것 같아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임금체불로 마음고생을 하는 이주 노동자 아마 이분만 계신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좀 문변이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원센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문제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0번으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요. 네. 불법 체류자라도 신고 가능하니까 꼭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인력 지원센터라는 곳이 전국에 40곳 이상 돼요. 그래서 각 나라별 통역이 가능하고 노동이나 법률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체불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괜찮다. 네. 불법 체류라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주 노동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내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일들을 좀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가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그 이주 노동자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가볍게 미소 한번 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경발련의 소담소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가 부릅니다. 하늘바라기.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어버이날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서로가 조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지난 3월이었죠. 배우 노주현 씨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셨는데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배우 노주현 씨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현금이 이제 메마른 상태였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교묘하게 노주현 씨에게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지 묻고 더 낮은 금리로 이제 대환을 하려면 금융거래 규약상 위반이라고 하면서 빨리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주현 씨가 돈을 바로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한 분들에겐 이런 제안을 하면 정말 넘어가지 않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배우 노주현 씨도 이제 사람이 급하니까 미끼를 딱 물어서 송금까지 했다고 하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당한 보이스피싱 사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 그 보이스피싱도 지능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빨리 송금을 해라.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은행 계좌 직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위험하니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게 유도한 경우도 있었죠.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하면 엄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데 어디로 송금 좀 부탁해 라고 하면서 입금을 유도했던 사건도 많았었어요. 네. 혹시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걸려드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 주변에는 있었죠.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네.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어디에다 돈을 좀 따로 놓아 두어서 보증금조로 넣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 사람한테 돈을 넘겨줬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의 기지로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제가 겪었어요. 아, 아니 저희 집에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네. 예 어머니가 냉장고를 좀 주문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냉장고를 좀 저렴한 걸로 다른 모델 같은 모델인데 좀 저렴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빨리 받으시려면 지금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직접 현금으로 송금을 하시면 냉장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좀 급한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냉장고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들을 다 상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금으로 제가 송금을 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냉장고를 배달해 주신다고 했던 그 시간대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주변에 뭐 네,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먼저 제가 입금했던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그 범인을 찾으면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범인을 잡고 범인 계좌에 피해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당연히 환급을 해주긴 해요. 네. 그런데 좀 현실은 냉정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을 즉시 이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버려서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거의 이제 대포 통장이나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 직후에 뭔가 깨달으셨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돈이 남아 있다면 은행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범인을 찾는다면이라는 예.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그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전달책들 있죠. 전달책들은 좀 잡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 4월 26일 대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전달책이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은 4월 11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70대 남성 A씨가 대구에 위치한 한 이마트에 방문해 현금으로 상품권을 450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마트에 근무 중인 고객만족센터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70대 남성 A씨가 전달책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전달책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 현금으로 이제 받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또 있나 봐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권고된 전달책도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들었어요. 제 지인도 그랬거든요. 오늘 제 얘기 많이 터네요. 아니 저희 어머님 아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수감됐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생활고로 약간 좀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건데 그 아르바이트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인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전달책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법적으로 정말 수감되셨다가 거진 한 1년 정도 있다가 네. 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현금 수거책인지 모르고 사건에 가담됐을 때 이 현금 수거책인 이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무죄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자체가 높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과실, 중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뭐 무죄를 받는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사건 한번 본 적 있어요. 무죄 네. 받은 사건이요. 사건을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2022년 6월에 만 18세였던 A씨는 한 구직 사이트에서 캔들 포장 알바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튿날 캔들 회사 사장을 자처하는 이제 B씨가 A씨에게 연락해서 지인이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제안을 수락한 A씨는 이제 해당 재무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하는 게 업무였다고 합니다. 이제 B씨는 이 재무설계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제 A씨에게 해당 업무는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고 소개를 하고 받은 돈은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네. 이거는 정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수 같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시 이제 또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네. 이제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13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급여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단순 사무 업무 보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회 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네. 저도 이전에 뭐 유사한 사건을 다뤄봤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수거책 역할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하셨겠구나. 네. 그러고 계속 그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직업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쉽게 버는 거는 참 네.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보면 솔직히 현금 수거책뿐만이 아니라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인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들의 처벌도 각각 다른가요? 그렇죠. 전달책 외에는 뭐 수거책이나 인출책, 알선책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아무래도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각 그 범인들의 뭐 반복성이라든가 계획성, 관여도를 판단으로 해서 처벌의 가능성을 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범인 경우에는 네. 형량이 좀 낮아지나요? 단순히 심부름 정도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돈을 받아서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건 상습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이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네. 만약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네. 이제 범인이 잡힌 상황에서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합의를 하면 좀 처벌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 법원에서 양형사유, 형을 이제 줄여주는 요소로 고려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직범죄의 성격이 강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주요 예방 방법으로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시해야 됩니다. 궁금하다고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정보는 이제 비밀번호를 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삭제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악성 앱 설치 같은 것들이 이제 원격 제어 장치로 인해서 이제 핸드폰을 다 모방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즉시 삭제하면서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네, 보이시피싱 사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도 있지만 마음의 병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좀 무시하고 네, 그리고 악성 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 뭐 다들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어르신들에게 이거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이야기하고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사기도 있고요. 네. 어르신들의 건강 염려심을 이용하는 나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기는 솔직히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이 예. 부분에서 우리 좀 얘기를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바로 구입하지 말고 계약서부터 확인하고 구매 전에 가족들과 상의하고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구입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부분으로 좀 사기를 당할 뻔하셨는데, 아, 진짜요? 예, 동네에서 이제 화장지를 선물로 준다고 동네 아주머니를 소개해서 이렇게 많이 몰고 다니시면서 네. 그런 약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를 선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을 사라고 강매를 해도 이걸 거절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약을 이제 점점점 믿게 되다 보니까 그 약을 꼭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들을 그런 약 사는데 다 소비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전에 봤던 그 예. 한 영상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건강식품 파는데 가면 예. 너무 예. 즐거우시대요. 예, 노래도 불러주고. 예, 노래도 불러주고 예.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예. 그렇게 자식처럼 예.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예. 자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또 사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그걸 판매하고자 하는 그 영업직에 계시는 그 직원하고도 다른 부분이시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기들이 좀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기요. 예. 최근에는 복권 당첨됐다는 그런 사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품에 당첨됐다. 경품 추첨이 됐는데 수수료 내라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쁜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는 네, 그런 사기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 와가지고 가스 점검하지 않고 이제 물건 팔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그 가스 점검하시는 분들 그 신분증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에 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이 되면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 무조건 사람을 잘 믿게 되고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기도 쉬운데 가끔 그 알쏭달쏭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무조건 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하고 연락해서 좀 의논해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인순이가 부릅니다. 아버지.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5월 15일로 다가온 그 스승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변이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문변이 학교를 다녔던 그 학창 시절과 네. 그리고 요즘 업무차 이제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네. 지금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네. 학교 다닐 때는 교무실과 교장실 가는 게 무서웠죠. 아, 그랬겠네요. 잘못하면 불려가는 건데 네네. 지금은 이제 좀 당당하게 가죠. 제가 선생님들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 네. 것. 그런데 이제 그건 제 뭐 신분의 차이니까 그럴 수 네. 있는데
우선은 학교 정문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증도 폐용해야 되고 개인정보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음. 선생님들이 네. 학생들과 네. 학부모의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네. 아 반면에 그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선생님 눈치를 많이 안 보죠. 그렇죠. 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그 지난달이었죠. 그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선생님 폭행 사건. 그 고3 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이 그 뉴스로 전해졌는데 네. 선생님보다 훨씬 키가 큰 학생이라서 보는 내내 저는 위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은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한 것을 지적하자 네. 학생과 교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인데요. 네네. 선생님을 때리기 전에 교탁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 부분부터 저는 화가 치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 참. 영상을 보니 말리려 하는 학생까지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 정도면 시한폭탄 아닌가요? 네. 문변은 그 교권 변호사니까 이런 사건을 정말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생님께 위협을 가하는 일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건수를 보면 총 14,000여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1,400건 정도가 교사에 대한 상해나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1,000건 정도가 된다고요? 네. 와, 그런데- 경기도에만? 아니요, 전국. 전국이요? 예. 어. 그런데 좀 중요한 건 이건 신고된 건수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 넘어가거나 좀 아. 계속되는 이제 민원이 두려워서 아예 신고조차 못한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교권 침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심각한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가격했잖아요. 네. 피해자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물리적인 충격도 심각하지만 사실 더 큰 건 정신적인 트라우마예요. 이제 교실이라는 공간이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삶의 터전인데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분들이 혹시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니야라고 궁금해하던데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사건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충분한 판단 능력과 상황 인식이 가능한 일반 고등학생이 교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분노 조절이나 순간의 감정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청도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학생이 선생님을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가격했다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그 가해자의 학생 부모님이 네. 누가 이 영상을 찍었어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경찰에게 이제 이 영상을 찍은 학생을 좀 이렇게 찾아달라 그렇게 또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초상권 침해라던가 학생의 명예훼손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폭력 가해 사실보다 누가 찍었냐, 이걸 누가 퍼뜨렸냐로 초점을 돌려서 마치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촬영하고 퍼뜨린 게 더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만약 이 영상을 찍은 학생을 찾게 되면 이 학생도 처벌받게 되나요? 분명 폭행이 실제로 있었고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다 하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이 학생을 찾는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한참 나왔던 이야기가 그 학폭 징계를 받으면 이젠 대학도 못 간다 네. 였거든요. 네. 이 학생이 현재 고3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진학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좀 미비된 경우라고 보이는데 학폭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작성이 돼요. 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교권을 침해해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반영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어머나. 그건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선생님이 지금 학교 근무가 다시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할 거기 때문에 당장 교실로 복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업무 중에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병가예요. 네. 그리고 이후 복귀 여부는 선생님 본인의 상태나 학교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요. 네. 비정기 전보로, 즉 정기 인사가 아니어도 네. 다른 학교로 전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는 영상을 찍을 학생을 찾아달라 하지만 사실 그 반에 있던 학생들도 많이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 학급 학생들도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학생을 이제 찾아서 누가 찍었냐, 왜 퍼뜨렸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 학급 안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폭력을 말하면서 네가 문제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결국 이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 그건 단순히 교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형법의 상해죄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14세 이상이면 형사 미성년자지만 소년부 송치를 거쳐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이제 교육활동 침해로 따로 분류돼서 뭐 출석 정지, 특별교육 이수, 강제 전학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선생님 폭행 사건,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교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네. 그때마다 늘 느낀 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전학 조치나 출석 정지 같은 임시 방편적인 조치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네.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우리 국가 전체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로 그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좀 설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정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학교에서 이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무조건 좀 내 아이부터 두둔하지 말고 선생님이 널 혼낸 게 아니라 걱정하신 거다. 이런 말 이제 한마디가 아이의 좀 인식과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스승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변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래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발년에 우리 문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직 못다한 그 기념일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경발년의 소담소담 6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영탁의 홍시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